서울의 밤하늘을 굽어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죽음의 그림자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청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이현우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극심한 고통으로 뒤틀리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조차 그의 병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저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그의 침대 곁을 그의 할아버지인 이강혁 회장이 절망적인 눈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강혁 회장은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흔드는 거물이었지만 유일한 핏줄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쓰러져가는 모습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현우의 오른팔인 박진석 실장이 다급하게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먼지 쌓인 낡은 고서, 한 권과 함께 마지막 희망처럼 보이는 정보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알아냈습니다. 도련님의 증상은 조선시대 왕실을 위협했던 희귀독인 빙잠독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몰락했지만 한때 조선 최고의 어의를 배출했던 의성 윤씨 가문입니다. 박 실장의 보고에 이강혁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북촌의 낡은 한옥마을에 숨어 지내는 윤씨 가문을 찾아 나섰다. 한때는 위세등등했을 그들의 고택은 이제 세월의 무게에 낡고 초라해져 있었다. 그곳에서 이강혁 회장은 병든 몸을 이끌고 겨우 가문의 명맥을 잇고 있는 윤씨 가문의 종손을 만났다. 그는 현우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핏기 없는 얼굴로 가문의 비서에 적힌 해독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기이했다. 빙잠독을 풀기 위해서는 설담초라는 전설 속 약초와 함께 양인의 체질을 가진 여인이 필요합니다. 그 여인의 순결한 몸을 매개로 하여 약초의 기운을 하룻밤 동안 독에 중독된 이의 몸속으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전설처럼 들렸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 특별한 체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손녀 윤세아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방 안으로 약재를 담은 소반을 들고 들어온 윤세아와 이강혁 회장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가문의 몰락과 함께 얻은 희귀병으로 인해 또래 여성들보다 훨씬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고 약초를 다루는 손길에서는 비범한 재능이 엿보였다. 이강혁 회장은 그녀의 외모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손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가득 차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제안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내 손자를 살려라. 그러면 내 가문이 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부를 안겨주겠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너희 가문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의 말에 세아의 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세아는 파산 직전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윤세아는 검은 채 실려 이현우의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현우의 연인이자 톱 여배우인 김유라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그녀는 세아의 거대한 몸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세상에 이런 돼지 같은 애를 데려오다니. 현우 씨가 이걸 알면 기절하겠네. 더러우니 내 눈에 띄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해. 세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욕감을 꾹 참아내며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준비해온 설담초를 정성스럽게 다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현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막히게 잘생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을 감고 가문의 비서에 적힌 대로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 밤은 그녀에게 길고 긴 악몽과도 같았다. 낯선 남자의 뜨거운 숨결, 독에 중독된 그의 몸부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굴욕감.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원이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의 청과 기운을 이용해 약초의 성분이 현우의 몸속으로 스며들도록 도왔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기적처럼 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펄펄 끓던 그의 몸의 열기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해독은 성공했다. 세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조용히 그의 곁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그를 살렸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그녀가 치른 희생의 무게조차 영원히 알지 못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침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이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지독했던 고열과 온몸을 찢을 듯한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몸은 아직 쇠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안개 속을 헤매다 맑은 공기를 마신 것처럼 상쾌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인지했다. 그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지옥 같던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졌던 기묘한 감각들, 부드러운 손길 심신을 안정시키는 낯선 약초의 향기,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거대하고 따뜻한 온기. 그는 열병이 만들어낸 꿈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윤세아는 밤새 자신이 사용했던 약재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우는 낯선 여자의 존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어젯밤의 흐릿한 기억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날카롭게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지? 당신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 놀란 세아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현우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의 흐릿한 기억 속 따뜻한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의 눈앞에는 뚱뚱하고 볼품없는 그가 평생 상종조차 해본 적 없는 부류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서 기억의 조각들은 순식간에 역겨운 상상으로 재조립되었다. 그는 자신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이 여자가 자신의 몸을 탐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얼굴이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었구나. 감히 내 몸에 손을 댄 게. 대체 무슨 수작을 부려서 이 방에 기어 들어온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세아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김유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현우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현우 씨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밤새 얼마나 벅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한 연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 세아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 세상에, 저 여자는 누구야? 현우 씨. 혹시 저 여자가 당신이 아픈 틈을 타서 몹쓸 짓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교활하게 현우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세아에게 다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독이 묻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울 좀 봐. 내 꼴을 좀 보라고. 이런 돼지 같은 몸으로 감히 누굴 넘봐. 네가 돈에 눈이 멀어서 현우 씨에게 일부러 접근한 걸 모를 줄 알아. 현우는 그녀의 모욕적인 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동이었다. 그는 오히려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금액을 적어 세아의 발밑으로 던졌다. 이거면 되겠지.
이걸 받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널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세아의 남은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노리고 몸을 던진 뚱뚱하고 더러운 여자일 뿐이었다. 세아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때는 동경했던 톱스타와 재벌 3세.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은 그 어떤 추악한 괴물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돌아섰다. 그녀가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굴욕과 상처를 씻어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서울의 잿빛 거리 속을 정처 없이 걸었다. 비에 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잿더미가 된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복수심이었으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처절한 맹세였다. 그녀는 빗속에서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젖은 얼굴 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결연한 눈빛이 떠올랐다. 이현우, 김유라,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외모를 비웃고 내 진심을 짓밟았다. 나는 변할 것이다. 너희들이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가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녀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5년 후 윤세아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다. 그 굴욕에 비가 내리던 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함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향한 곳은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지리산 깊은 자락에 위치한 가문의 낡은 약초 연구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잿더미가 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처절하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비만은 단순한 과체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내려온 희귀한 대사질환의 증상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가문의 비서의와 현대의학 서적을 파고들었다. 수백 번의 실패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잊혔던 약초들의 조합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완벽한 치료제를 만들어냈다. 치료제를 복용하며 그녀는 혹독한 자기 수련에 돌입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씻고 명상을 했다. 해가 뜨면 수십 킬로미터의 산길을 달렸고 오후에는 전통 무술을 연마하며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식단은 그녀가 직접 재배하고 조제한 약초와 채소로만 이루어졌다. 그것은 살을 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나약한 자신을 벗어던지고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를 짓누르던 90kg에 가까운 지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탄탄하고 균형 잡힌 근육과 매끄러운 곡선이 드러났다. 붓기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이목구비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웬만한 여배우 못지않은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해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가문의 의술을 모두 계승하고 현대의학까지 섭렵한 그녀의 의술 실력은 이제 그녀의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는 경지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윤세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해인 하이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바다에 비친 그림자라는 뜻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과거를 품은 존재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가문의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VVIP 전용 건강관리 센터를 열었다. 그곳의 이름은 해인원 HI 인웬이었다. 해인원은 병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오직 대한민국 염증 1%의 최상류층만을 대상으로 예약과 추천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해인 원장은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치병을 치료하고 노화의 시간을 거스르는 신비한 의술을 가졌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그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해인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최고급 목재와 한지로 마감된 실내는 은은한 약초향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치파오를 연상시키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해인 즉 윤세아는 서재에서 새로운 환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5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비참한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여왕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음 환자의 차트에서 멈추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현우, 청수그룹 회장. 차트에는 그의 현재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5년 전 해독은 성공했지만 빙잠독의 후유증이 서서히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외 최고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설 속의 의원 해인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새하는 차트를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드디어 때가 왔다. 복수를 위해 5년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환자로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그녀의 손에 맡기게 될 터였다. 굴욕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의 오만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할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마침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청수그룹의 이현우 회장은 여전히 재계의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의 돈이 움직였고 그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수많은 기업들의 명운이 갈렸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갑옷 아래 그의 육체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이후 그의 몸에는 원인 모를 한기와 간헐적인 통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순회하며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현대의학은 그의 병명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성격은 더욱 날카롭고 예민해졌다. 밤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는 언제나 흐릿한 형체의 거대하고 따뜻했던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충직한 비서 박진석 실장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정보를 가져왔다. 회장님, 해인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재계의 극소수 VVIP들만 비밀리에 이용하는 건강관리 센터라고 합니다. 원장의 신원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현대의학이 포기한 병을 고치는 신의를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현우는 본래 그런 신비주의나 전통의학을 멸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했다. 그는 마침내 자존심을 꺾고 박 실장을 통해 해인원에 예약 문의를 넣었다. 예약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다. 청수그룹 회장이라는 신분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특권이 되지 못했다. 수많은 서류와 검증을 거친 뒤에야 그는 겨우 방문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약속된 날 그는
평창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인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높은 담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육중한 대문을 지나자 그의 눈앞에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잘 가꾸어진 거대한 미술관이나 사원 같았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진료실은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창밖에 대나무 숲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보였다. 그는 권력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평온함과 기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일찍 도착했지만 해인 원장은 정시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일종의 기싸움이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해인 원장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이현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상상했던 나이 지긋한 한의사가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의 치파오를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서늘했다. 이현우는 평생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왔지만 이 여자에게서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절대적인 자신감과 지성,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권위였다. 그는 그녀가 5년 전 자신이 돼지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새로운 존재일 뿐이었다. 해인즉 윤세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안색과 기운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갑옷 같은 오만함을 뚫고 그의 병든 육체의 본질을 파고드는 듯 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처럼 차갑지만 맑았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그녀는 현우의 대답을 들은 뒤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현우는 온몸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주 희미하지만 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감싸던 그 기묘한 온기와 약초 향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 그는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리며 그 기묘한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진맥을 마친 세아는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회장님의 몸에는 아주 오래된 독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독이 오장육부의 기운을 갉아먹고 혈액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전신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진단은 그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도 정확했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병의 실체와 마주한 것이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치료할 수 있소 대가는 얼마든지 치르겠소. 그의 말에 세아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운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조건을 하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당신은 청수그룹의 회장이라는 신분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황태자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제 모든 지시를 토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이현우는 말을 잃었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압도하는 이 신비로운 여의사 앞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갈등해야만 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복수의 거미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참이었다.
이현우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그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였고 그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신비로운 여자는 그 모든 법칙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그의 자존심은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좋소. 당신의 조건대로 하지. 그 한마디는 그가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내보인 굴복의 표시였다. 해인즉 윤세아는 그의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 교환 없이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충직한 비서 박진석에게도 몇 가지 규칙을 전달했다. 치료 기간 동안 환자분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금지됩니다. 업무 보고나 개인적인 면회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 실장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주군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현우는 청수그룹의 황태자라는 갑옷을 벗고 오직 환자라는 이름으로 해인원에 갇히게 되었다. 세아의 치료는 혹독한 자기 성찰의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처방된 약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과 잘못된 생활 습관 자체가 병의 근원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듯한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처방은 그의 식단을 바꾸는 것이었다. 평생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만 먹어왔던 그에게 매일같이 제공되는 것은 간도 거의 되지 않은 담백한 약죽과 쓴맛이 강한 탕약뿐이었다. 그는 첫날 음식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하려 했지만 세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몸을 정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조차 참지 못하신다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그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일 아침 해인원의 넓은 약초 정원을 가꾸도록 지시했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그가 잡초를 뽑고 약초에 물을 주며 땅을 갈아야만 했다. 처음에는 굴욕감에 몸서리쳤지만 그는 묵묵히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땀을 흘리고 흙을 만지며 그는 역설적으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 처방은 그의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붓을 쥐어주고 복잡한 의학 고서의 구절들을 밤새도록 베껴 쓰게 했다. 의미도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빼곡한 책을 들여다보며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사업 구상과 M&A 전략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는 오롯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병든 몸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세아는 철저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그를 대했다.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 아닌 환자분이라고 불렀다. 현우는 이따금씩 그녀의 신상에 대해 떠보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며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료를 핑계로 그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5년 전 처음 쓰러지셨을 때를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셨던 음식이 뭐였습니까? 누구와 함께 계셨죠? 몸에 어떤 이상 신호를 느끼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현우는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으로 기억을 더듬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단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한편 김유라와 이민혁은 현우가 해인원에 들어간 이후 그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유라는 현우를 통제하고 있던 미모의 여의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해인원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녀는 해인 원장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혔던 한기가 사라지고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치료법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현우는 약초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의 그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고 2층 진료실 창가에서 자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세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오만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나약함이었고 호기심이었으며 어쩌면 그 자신도 모르는 끌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세아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포착하고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다. 사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윤사의 치료는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짜인 연극이자 진실을 향한 집요한 신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침술과 뜸 치료를 병행하며 이현우의 몸속 깊이 박힌 독의 기운을 몰아내는 동시에 그의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그의 몸에 침을 놓으며 마치 의학적인 질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과거를 파고들었다. 환자분께서 중독되셨던 빙잠독은 특정 감정과 결합할 때 그 독성이 증폭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를 느꼈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쾌했지만 치료의 일부라는 말에 억지로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렸다. 그날 밤 있었던 와인 파티 유난히 친절하게 굴며 자신에게 계속해서 와인을 권했던 사촌 이민혁의 얼굴. 그리고 그가 건네준 잔을 받아 자신에게 애교를 부리며 마시게 했던 김유라의 미소. 그는 당시 그것을 당연한 호의와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제3자의 시선으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세아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단서를 던졌다. 빙잠독은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체내 흡수가 빨라집니다. 혹시 그날 드셨던 음식 중에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특별히 권했던 음식이라도 그녀의 유도신문에 현우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민혁이 특별히 공수해왔다며 자랑했던 최고급 캐비어를 떠올렸다. 진료가 끝나고 세아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방금 얻은 정보들을 기록했다. 동기그룹 승계기회 와인 파티, 그리고 수단 캐비어와 와인. 모든 정황이 이민혁과 김유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심증일 뿐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한편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프라이빗배에서 이민혁과 김유라는 불안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혜인 원장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혜인이라는 여자는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났고 그 이전의 기록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혜인원 역시 철통 같은 보안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이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다. 그는 초조하게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현우가 완전히 회복하게 둘 수는 없어. 그 여자가 누구든 반드시 제거해야만 해. 김유라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현우를 통제해왔지만 그 신비로운 여의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현우를 직접 해칠 수 없다면 그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들은 혜인 원장의 과거 환자들을 뒷조사하여
의료사고 소송을 걸 만한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동시에 현우가 해인원에서 받아 마시는 탕약에 몰래 다른 약물을 섞어 그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킨 뒤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까지 세웠다. 다시 해인원. 현우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정원에서 약초를 돌보며 흙을 만지는 일이 더 이상 굴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땀 흘리는 노동 속에서 그리고 약초들이 뿜어내는 맑은 향기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공간과 그 공간의 주인인 해인 원장에게 기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원장님 덕분에 몸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쉬어갚겠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진솔한 말에 새하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고 그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무심한 척 말을 던졌다. 환자분의 연인이신 김유라 씨가 무척 걱정하시더군요. 환자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유라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세아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새로운 처방을 내렸다. 환자분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입니다. 하루에 1시간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단 제가 지정하는 서류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5년 전 그가 독에 중독되었던 바로 그 주간의 회사 재무 기록이 담긴 파일을 건넸다.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왜 하필 지금 5년 전에 낡은 기록을 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와 아직 진실을 모르는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의지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현우는 마지못해 윤세아가 건네준 5년 전의 재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다. 자신이 쓰러진 바로 다음 날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해인 원장에게 알렸다. 그녀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독을 사용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입막음용 돈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돈을 받은 사람을 추적하면 배후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통찰력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리했다. 현우는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치료사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강인함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희미한 온기를 발견하고 싶어졌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세아는 그의 몸속 깊이 남은 독의 잔재를 뽑아내기 위해 특별한 뜸 치료를 시작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자 그의 정신은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서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더 이상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고통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마에 올려주었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을 기억해냈다. 귓가에 속삭여주던 불안을 잠재우는 나지막한 목소리도 떠올랐다.
괜찮아요.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신음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에게 뜸을 놓고 있는 해인 원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그날 밤의 그 여자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자신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날 구한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없었다. 그저 돈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뚱뚱하고 추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녀는 왜 돈을 받지도 않고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기억 속 그녀는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그의 현재 연인인 김유라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다. 그는 유라의 화려하고 계산적인 사랑과 기억 속 이름 모를 여자의 헌신적인 희생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김유라는 마침내 이강혁 회장에게 애원하여 해인원을 방문할 허락을 받아냈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스케줄과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대해 제잘거렸고 그가 없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투덜거렸다. 하지만 현우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저 공허한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속물적인 본성을,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얕고 이기적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해인 원장의 깊고 진실된 눈빛과 유라의 가볍고 피상적인 눈빛을 비교하고 있었다. 유라가 돌아간 후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5년간 굳건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창밖의 약초 정원에서 홀로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해인 원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왜 이 신비로운 여자에게 이토록 끌리는 것일까? 그리고 왜 5년 전에 그 여자에 대한 죄책감에 이토록 시달리는 것일까? 그는 더 이상 이 의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박진석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실장, 찾아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5년 전 내 펜트하우스에 있었던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후회는 이제 진실을 향한 집요한 추적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민혁과 김유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현우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혜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혜인 원장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녀를 사기꾼이자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 잔인한 계략이었다. 그들은 과거 혜인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중 경미한 불만을 가졌던 한 남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거액의 돈으로 그를 매수하여 혜인의 치료 때문에 병이 악화되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열게 했다.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를 시켜 혜인원 정문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연기를 하도록 사주했다. 김유라는 이 자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기자들을 섭외해 두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혜인원의 고요함은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정문 앞에서는 한 남자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 장면을 찍어대고 있었다. 신비의 명예해인 알고 보니 돌팔이 사기꾼, VVIP 상대, 불법 의료행위, 피해자 속출,
그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윤세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료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수라장을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예견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듯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현우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며 그녀에게 달려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잠시 후 이민혁과 김유라가 피해자에 대한 우려와 혜인 원장에 대한 분노를 연기하며 혜인원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우 앞에서 모든 것이 혜인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갔다. 현우 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여자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야. 당장 저 여자를 경찰에 넘겨야 해. 김유라는 현우의 팔에 매달리며 교활하게 외쳤다. 이민혁은 조작된 진단서와 피해자의 눈물 어린 고소장을 증거로 내밀며 세아를 압박했다. 혜인 원장, 당신의 불법적인 시술로 인해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당신의 모든 사기 행각은 이제 끝났어.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민혁이나 김유라가 아닌 혼란스러운 표정의 이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맑았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이현우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제 이름은 혜인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윤세아입니다. 윤세아라는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천둥이 치는 듯 했다. 그의 뇌리에서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과 돼지라고 모욕했던 여자의 얼굴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다. 바로 그때 그의 곁에 있던 박진석 실장이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5년 전 그분 맞습니다. 현우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경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세아는 자신의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이민혁과 김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당신들이 돈으로 매수한 저 배우의 연기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진료실 벽에 걸려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피해자 남자가 이민혁의 수하와 만나 동화방을 받고 해인원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에 녹화된 것이었다. 이민혁과 김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세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들을 띄웠다. 그것은 현우가 직접 검토했던 5년 전의 재무 기록과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유령 회사가 이민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5년 전 파티에서 김유라가 현우의 와인잔에 몰래 가루약을 타는 장면이 찍힌 흐릿하지만 결정적인 CCTV 영상의 복원 파일을 재생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민혁과 김유라는 완벽한 자신들의 범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미소는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이현우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여자 윤세아를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진실 게임의 막이 마침내 내리고 있었다. 진료실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은 5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잊혔던 진실을 100일에 드러내고 있었다. 이민혁과 김유라는 자신들의 완벽 범죄가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과 윤세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들의 온몸을 덮쳐왔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바로 이현우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기억과 눈앞의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충돌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자신이 돼지라며 모욕하고 돈으로 뺨을 치듯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잔인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요동쳤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청수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낱 비겁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윤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었던 그의 무릎을 그녀의 발 앞에 꿇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세아 씨.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짓밟고 당신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평생을 바쳐 속죄하겠습니다. 세아는 무릎 꿇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의 주인공이 지금 그녀의 발 아래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짓밟힌 저와 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그녀의 거절은 현우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무섭도록 차가운 분노와 결단력이 떠올랐다. 그는 말로만 하는 사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았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속죄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곁에 있던 박진석 실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지배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그 방향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박 실장, 당장 이 두 사람을 경찰에 넘겨.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변호사 접견은 물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해. 그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얼어붙은 이민혁과 김유라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무섭도록 냉혹하게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민혁의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이민혁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청수그룹에서 영원히 제명되었다. 그의 배신은 대한민국 재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율에 대한 처벌은 더욱 잔인했다. 현우는 그녀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언론에 모두 공개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톱스타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다. 모든 방송사와 광고주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의 연예계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현우의 가장 중요한 속죄는 윤세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5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자신이 어떻게 독에 중독되었으며 윤세아의 희생으로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를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인정하고 대중 앞에서 윤세아와 그녀의 가문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의 과거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려는 그의 현재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순식간에 비운의 여주인공이자 가문을 일으킨 영웅적인 인물로 재조명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현우는 다시 해인원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환자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약초 정원에서 조용히 약초를 다듬고 있는 세아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아닌 당신 덕분에 새로 태어난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이현우의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이민혁과 김유라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살인, 미수, 횡령, 증거 조작 등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윤세아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여주인공이나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승리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해인원은 이전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의성 윤씨 가문의 전통 의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이현우는 청수그룹의 회장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오만함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깊은 성찰과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윤세아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작고 진솔한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해인원의 정원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약초 잎사귀 하나를 따서 그녀의 진료실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갔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그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는 세아의 아버지를 찾아가 정식으로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세아의 아버지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재벌 총수인 그가 낡은 한옥에서 탕약을 다리고 어려운 의학고서를 공부하며 겸손하게 가르침을 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그의 가장 큰 반성이자 속죄였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청수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윤씨 가문 전통의학 연구재단을 설립한 것이었다. 그는 재단의 모든 운영 권한을 윤세아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일임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그녀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돕는 조력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세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5년간 타오르던 분노의 불꽃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믿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상처는 그만큼 깊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서툰 솜씨로 과거 그녀가 자신을 위해 끓여주었던 약죽을 직접 만들어 그녀에게 가져왔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죽을 맛보는 세아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그가 멋쩍게 웃었다. 아무래도 의술보다 요리가 더 어려운 것 같소. 그의 서툰 농담에 세아의 입가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높은 얼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그 웃음 속에서 오만한 황태자도 죄인도 아닌 그저 서툴고 진심 어린 한 남자 이현우를 보고 있었다. 1년 후 윤씨 가문 전통 의학연구재단의 공식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명사들 앞에서 재단의 이사장이 된 윤세아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무대 위가 아닌 객석 가장 뒷자리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그녀를 존경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기념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현우는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세아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황태자와 그의 목숨을 구한 죄인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두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바로 그날 저녁 식사에서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